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계사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선거, 설명, 그리고 세도 정치입니다. 선거에서 선은 뽑을 선자입니다. 거는 들 거자죠. 그러니까 뽑아서 들어 올린다는 뜻이죠. 선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고, 그러한 글의 종류를 설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문, 논설문, 생활문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 세도정치. 이것은 고려 때의 문벌정치 이런 용어들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선거는 뽑을 선, 들 거자입니다. 들어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꾸밀 때 거사라는 말을 씁니다. 거사를 준비하였다. 선거와 관련된 용어를 먼저 보면은 대선, 대통령 선거죠. 총선, 총은 모두란 뜻입니다. 모두. 그래서 전국의 지역구 모두 선거를 하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이것을 총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뽑아서 여러 후보 중에 뽑아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을 선출이라고 하죠. 나올 출. 그런데 선출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낙선이 되는 거죠. 낙은 떨어질 락자입니다. 떨어질 락. 그런데 이 선출된 사람들을 당선되었다고 하는데 선출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해당.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당선 사례라는 걸 하죠. 당선, 뽑힌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예의, 감사를 보내는 예의, 의식, 이런 것이 당선 사례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당선되면 뭐라고 합니까? 거듭 제자를 써서 재선이라고 하죠. 대학 시험 보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험 준비를 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수라고 합니다. 재수. 아이입니다. 아이. 재수. 3번 하면 삼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뽑힌 사람들을,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하느냐? 선량이라고 합니다. 선량. 이때 양은 양천제에서, 신분제도 양천제 기억하시죠? 양천제에서 그 선하다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량, 뽑을 선자를 쓰면은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지만, 착할 선자를 쓰면 그 사람 참 사람이 선량해 라고 하면 그때는 착하다는 뜻입니다. 악하지 않다, 착하다. 그러면 선거를 할 때 방식은 2가지입니다. 직접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뽑으면 직선제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접 뽑죠.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 직접 뽑습니다. 이것이 직선입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시스템인데, 법이나 관습에 의하여 세워진 모든 사회적 약속의 체계, 약속의 체계, 제도, 이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직접 뽑진 않아요. 자기를 대표할 사람을, 대신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미국 국민들은 각 주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전해질 대의원을 먼저 뽑고 그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선제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 고대 그리스죠. 여기에선 자유민들이 직접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직접 투표를 하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국민들이 국회에 전부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죠. 5천만 명이 그중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 3천만 명쯤 될 텐데 그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신 토의하고 결의하도록 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인데 이 직접 민주주의는 수백 명, 수천 명 단위에서는 가능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어디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이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간선제와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건 투표할 사람을 대신 뽑는 것이에요. 나 대신 투표할 사람을 뽑는 것이 간선제니까 이 간선제와 대의민주주의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당선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범죄 행위가 드러나서 당선이 취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궐선거를 해야 되죠. 이때 보는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이 보궐선거를 줄여서 보선이라고 하죠. 한국어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대선, 총선 다 간단하게 줄임말이죠.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만 나타내지 그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하지만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어에서는 한자는 그래서 거의 다 실질 형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단어 중에는 한자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많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 뽑을 선자를 보면 뽑는 거죠. 선별하다. 뽑아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선별하다. 추려낸다는 뜻이죠. 선수를 선별한다. 뽑아서 구별하는 겁니다. 아, 너는 선수 자격이 있어? 너는 안 되겠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이라고 합니다. 선택, 택은 고르다는 뜻입니다. 고를 택. 그래서 자, 날짜를 택일 하자. 여러 날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사를 한다, 결혼한다라고 할 때 좋은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택일이지만 이것은 날짜를 고를 때는 이 택일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왕세자가 결혼을 하는데 그 왕비가 될 후보들을 여럿을 쭉 늘어놓고서 배경이라든가 그 당사자의 품성 이런 모든 것을 다 심사한 다음에 그 중에 선택을 하죠. 선택. 그것을 궁중에서는 간택이라고 합니다. 간도 역시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학교에 도서위원회가 있는데 도서선정위원회 선정은 여러 책 중에 뽑아서 이 책을 구입하자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은 결정하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
예선이라는 말이 있죠. 자, 토너멘트죠. 그러면 이 두 팀이 붙어서 이긴 팀이 올라가고 두 팀이 붙어서 이긴 팀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본선을 먼저 보면 본이라는 건 근본이죠.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팀이 승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요것을 마지막 두 팀이 겨루는 이것을 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선은 마지막 경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선에 진출하였다. 마지막 승패를 겨룬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본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것을 4강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8강이라고 하고 넷 4강, 8, 8강 이것은 다 예선이라고 하는데 얘가 뭐냐? 미리란 뜻입니다. 미리 날씨를 보도하는 걸 일기예보라고 하죠. 미리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는 것을 예상해보건대 예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뽑는 것 무엇에 대해서 미리입니까? 본선에 대비해서 미리인 겁니다. 이것이 예선입니다. 그 다음 경선이라고 하는데 경선을 한다. 이 경은 지금 사람이 다리 두 개 보이죠? 다리와 다리 서로 뛰는 겁니다. 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툰다는 뜻입니다. 다툴 경. 그래서 경선을 한다. 모두 경선을 해야 되죠. 위로 올라가서 다투는 것이 다 경선입니다. 이둘이 경선하고 이둘이 경선하고 이둘이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선수라고 할 때는 농구선수, 축구선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는 손이란 뜻이긴 하지만 손으로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목수라고 하죠. 목수. 깃발을 드는 사람을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손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선수입니다. 그럼 이제 선수를 선발하죠. 이 발은 잘 쓰는 한자는 아니지만 뽑을 발자입니다. 자, 어금니죠? 자, 어금니를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아라고 합니다. 아. 그럼 어금니가 아닌 이는 치라고 합니다. 치. 그래서 어금니가 아닌 것이 치고 어금니가 안 돼. 그래서 합해서 치아라고 합니다. 어금니처럼 튼튼한 성, 그것을 아성이라고 하죠. 아성. 어금니 아자를 씁니다. 치아라고 하는데 발은 뽑을 발자입니다. 그러면 앞니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죠. 이때 치는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뽑을 때 발치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발은 뽑을 발자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선발한다라고 하는데 경은 다툰다는 뜻이라고 했죠. 자, 자전거 경주 뭐라고 합니까? 경륜, 바퀴륜자입니다. 경정, 정은 작은 배예요. 작은 배. 그래서 배로 속도를 다투는 것, 이것이 경정이죠. 경주에서 주는 달릴 주자입니다. 마라톤 경주. 그 다음 경합하다 이런 말도 쓰는데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합을 벌인다라고 할 때는 모두 모여서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모두 모여서 경쟁하는 것은 경합이고 그 경합을 통해서 뽑을 때는 경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설명은 어려운 것을 쉽게 또는 분명히 풀어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설명입니다. 학생들은 설명과 논설을 자꾸 헷갈리는데 설명은 어려운 것을 쉽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논설, 이 논은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설명하는 것이죠. 설명이라는 것은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주장을 할 때는 어떻게 쉽게 풀어서 전달될 것이냐? 증거를 제시해야 되죠. 증거. 그것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증. 요즘은 거의 안 쓰지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사마다 자기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문사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설이라고 합니다. 사설.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는 것은 논이냐 설이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논은 주장이고, 그러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논증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푸는 것은 설명이다. 이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사설이라는 용어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진화론이라고 합니까? 진화설이라고 합니까? 논입니까? 설입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론이죠. 주장이 되려면 근거가 제시되고 타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될 때, 그것이 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야, 어떻게 원숭이에서부터 진화가 돼, 인간이. 그래서 그것은 그냥 설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것이 론이냐 설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설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득은 얻을 득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얻는다. 무엇을 얻겠어요? 내 편으로 만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얻도록 한다는 것인가? 그 다음 가설이 있습니다. 가는 임시란 뜻입니다. 임시. 그래서 가짜란 뜻도 있습니다. 얼굴에 쓰는 것, 가면이죠.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짜가 아니라 임시로, 임시의 주장이란 뜻입니다. 임시의 설명. 그래서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에요. 검증. 논리적으로 검증될 때 그것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검증, 논증. 검사하고 증명되지 않은 설명이나 주장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맞춤법. 자, 되어야, 이거의 기본형은 되다죠. 되다. 어야가 붙으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뭐 have to, should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음 다음에 모음이 오고 모음 다음엔 자음이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모음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그러면 오이 어가 합해지면 뭐가 되느냐? 오이 애가 됩니다. 즉 이와 어가 합해지면 애가 되는 거죠. 되어야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되어야고 만일 이 두 개를 합한다면 돼야가 되어야 됩니다. 맞춤법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설과 또 동음이어가 있죠. 가설, 무대. 자, 이런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서커스, 공마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왜 공마단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을 영어로 서커스라고 하고 한국어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이것이 원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려면 위에 비가 눈이 오면 안 되니까 위에다 천막을 치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치는데
그것이 가설입니다. 임시로 설치하는, 그래서 이런 무대를 가설 무대라고 해요. 그럼 왜 공마단이라고 하느냐? 자, 여기 말 두 마리가 있죠. 지금 따로 말을 타고 가다가 뒤에 기수가 앞에 기수의 어깨 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가고 있죠. 둘 다 서 있는 모습. 그래서 고개를 하는데 어디에 사느냐? 말 위에서 고개를 부리기 때문에, 곡예입니다. 이런 것이 고개를 부리기 때문에 이것을 곡마라고 하고,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때로 모여다니죠. 그래서 무리 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공마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설치하는 무대를 가설 무대라고 하는데, 이 설과 이 설이 비슷하게 생겼죠. 다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사람의 다리고 이게 머리겠죠. 머리에 뭔가 모자를 쓰고서 점잖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이 설자는 밑에 있는 건 손입니다. 위에 있는 건 공구예요. 망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손에 공구를 들고 설치하는 거죠. 이것이 가설입니다. 그래서 동음이의 어다. 그 다음에 역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패러독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제논의 역설이죠. 아킬레스는 앞서가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자, 이런 거죠. 거북이가 여기 가고 있어요. 아킬레스가 여기서 지금 쫓아가고 있죠. 그런데 거북이가, 이 아킬레스는 앞서가는 이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 아킬레스가 이만큼 따라오면 거북이는 조금 더 가겠죠. 아킬레스가 다시 반으로 줄이면 거북이는 또 좀 더 가겠죠. 반으로 따라오면 좀 더 가겠죠. 그래서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얼핏 들으면 사실인 것 같은데, 즉 가짜, 임시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엉터리 논리지만 옳은 것 같은데도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또는 이런 역설도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니, 패배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지금 당장 포기하는 것, 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먼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에 포함되어 있는 건 되게 복잡해요. 어떤 경우는 사실이 아닌데도 얼핏 들으면 사실인 것 같거나, 아니면 서로 모순되는다. 지다와 이기다 서로 모순되죠. 서로 모순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찬찬히 따져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 다음 설화. 국어 시간에는 설화란 말을 꼭 알아야 되죠. 설화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란 뜻인데, 설화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화와 전설과 민담입니다. 단군 신화 기억하시죠? 예, 여기에는 곰이 인간이 돼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 인간,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능력, 이런 것이 신화의 특징입니다. 전설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란 뜻인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 동작구가 있습니다. 왜 동작이란 말이 붙었느냐? 구리동 세작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땅속에서 그 쇠 종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종을 치는 소리가 들리다는 거죠. 그래서 파봤더니 거기에서 새의 모양을 지닌 구리 조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붙여진 이름이 동작이에요. 동작. 뭐 여우고개,
토끼고개 다 옛날에 여우가 출몰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물이 왜 그렇게 생겨났는가 또는 그런 이름이 왜 붙었는가 하는 사물과 지명의 유래에 대한 설명. 유는 이유 까닭이죠. 이유. 그래서 그 이유와 까닭이 전해져 온 것. 이것이 유래입니다. 그 사물과 지명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 전설입니다. 그 다음 민담. 담은 이야기 담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중 사이에, 민간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이것이 민담입니다. 민담의 특징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설화에는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설화라고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빠질 수 없는 거, 동음이어가 있죠. 설화, 이 설은 눈설자입니다. 눈꽃, 눈꽃이 피었네. 나무가지에 눈이 얹혀서 녹지 않으면 자, 꽃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눈꽃이라고 얘기합니다. 눈꽃이 피었다. 그런데 이런 설화가 또 있어요. 혀설자죠. 설화, 화를 입는다라고 할 때 불화자가 아닙니다. 화를 입는다라는 건 재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재난. 홍수와 산불 이런 것들은 다 재난이죠. 혀에서부터 시작되는 재난이 설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어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낮에 하는 말은 그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무가지 위에 새가 듣고 있고 밤에 방 안에서 몰래 얘기하지만 그 옛날엔 쥐가 많았습니다. 쥐구멍이 많았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무슨 말입니까? 비밀이 없다. 즉 말 조심해라. 왜? 설화를 당하니까. 그러면 성질이란 물체나 현상이 지니고 있는 특성, 기질, 이것이 성질이고 성능은 성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나 어떤 장치가 해내는 능력, 예를 들면 컴퓨터의 처리 속도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의 연비, 얼마나 달리느냐 1리터에, 이것이 연비죠. 성격은, 격은 품격입니다. 성질과 품격. 그래서 그 사람 참 까칠해, 섬세해, 이런 것이 성격이죠. 특성은 특별한 성질입니다. 자, 제미나이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사물에 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뭐라 그랬죠? 감성. 사를 판단하는 능력은 이성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건 뭐냐? 본디의 성질, 즉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질의 반대는 뭐냐? 현상이죠. 감각으로 인식되어지는 겉모습, 즉 물로 나타나지는 것이 현상이고 사의 것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가 떴네, 일출, 해가 지네, 일몰. 그런데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뭐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이죠. 저는 돌전자입니다. 스스로 도는 것. 지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도는 것이 자전이죠.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근본, 성질, 이것이 본질입니다. 과학적 탐구의 기초이듯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의 성격, 섬세한 성격이냐, 거칠하냐, 이런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원만한, 무난한, 부드러운 소통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통. 소는 흐를 소자예요. 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오고 가고 흐르는 것. 이것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또한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포괄. 포는 쌀, 포함한다는 뜻이고, 괄은 쌀괄자입니다. 쌀괄. 자, 지금 여기 혀설자인데 왼쪽에 손이 들어갔어요. 손으로 혀를 싸는 겁니다. 자, 이런 기호를 뭐라고 하죠? 괄호라고 하죠. 싸는 기호, 괄호. 괄은 쌀괄자입니다. 포함하고 싸는 것, 이것이 포괄입니다. 이 호는 원의 일부분을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과 호, 수학에서는 원과 그 일부분 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호자입니다. 괄호라고 할 때. 고유한 특성, 특별한 성질을 아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현상이고 변하지 않는 성질이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룰 성자가 있어요. 동음이어죠. 성과, 과는 결과. 그래서 어떤 일에 노력해서 얻은 결과, 이것이 성과입니다. 성장은 길장자죠. 그래서 자라난다 또는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미성숙, 이 미는 부정사입니다.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숙은 익을 숙자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반만 익힌 게 뭐예요? 반숙. 완전히 익히는 것이 완숙이죠. 자라나면서 익는 것, 이것이 성숙이죠. 그런데 미가 들어가면 부정이에요. 그래서 미성숙. 자, 부정이라는 거, 부정으로 쓰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미성숙, 미완성, 관심, 무관심. 그런데 이 한자는 디귿이나 지읒 앞에서는 부라고 읽고 그 이외에는 불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부정, 옳지 못한 것, 부정행위. 그런데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 불균형이라고 하죠. 디귿과 지읒 앞에서는 부, 그 외에는 불. 아, 참 인간적이다. 반대는 비인간적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노는 논할 논자입니다. 따지는 거죠. 주장. 그런데 막은 부정이에요. 논하지 말고, 즉 논할 필요도 없이, 물론 당연히 누구든 막론하고 따질 필요 없이죠. 자, 자주 쓰이는 부정사 미, 무, 부, 비, 막입니다. 미성숙한 단계에서 벗어나 마침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어른다울 때 성인이라고 하죠. 이 성인은 뭐죠? 성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 공자, 예수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죠. 동음이어입니다. 이 성인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의식이 관혼상제가 있었습니다. 관은 모자란 뜻이에요. 즉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을 치르는데 그것이 관례입니다. 관례. 모자를 쓰는 의식.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년식이에요. 지금 우리 성년식 언제 하죠? 만 19세. 그런데 약관의 나이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관. 약은 약하다. 이제 막이란 뜻이에요. 즉 이제 막 관을 썼어요. 즉 성년이 되었다는 거죠. 20살입니다. 왜 차이가 생깁니까? 한국 나이는
태어나면서 한 살이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몇 살이에요? 2살입니다. 그게 한국 나이예요. 그러니까 20세라는 얘기는 한국 나이고 만으로는 19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성년식은 19세에 합니다. 성인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나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20살이 되었다고 다 그러면 성인입니까? 덜 떨어진 인간들이 많죠. 지식과 경험을 합성하고 서로 다른 것을 합해서 이루는 것이 합성입니다. 예를 들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합해서 이루는데 이때 뭐가 사용돼요? 빛이 사용됩니다. 빛 에너지가.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 화학식은 어떻게 읽냐면 뒤부터 읽습니다. 숫자 2. 요건 산소죠. 그러면 산소화 되었다 그래서 줄여서 산화. 요건 탄소죠. 그래서 읽을 때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 지식과 경험을 합성해야 돼요. 지식은 책으로 읽을 수 있지만 경험은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 학원과 책상 앞에만 앉아 있죠. 경험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AI한테 부족한 게 뭐죠? AI는 이것은 풍부하겠죠. 이것이 부족하겠죠. 감각과 경험은 AI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은 이 부분에 더욱 치중해야 합니다. 감각과 경험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형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형성입니다. 그래서 모양이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형성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형성평가하죠. 세도 정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역사 중간중간에 나타나는데 세도 정치라고 하면 이것은 조선시대 때의 일이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선 세도가라고 하면 세도를 부린다. 그런 가문, 권력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지멋대로 하는 법도 원칙도 없어요. 이런 가문을 세도가라고 하는데 가문, 가족끼리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죠. 이런 영화 혹시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가문의 영광. 예. 우선 고려 때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고려 때는 사실은 이제 지방 세력과 연합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즉 지방 세력가를 호족이라고 하는데 이 호자는 강하다는 뜻이에요. 족은 무리, 민족, 무리란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엄청나게 비가 온다라는 걸 뭐라고 합니까? 호우라고 하죠. 호우. 주의보, 조심해라. 그러면 주의보보다 더 심한 상태는 뭐가 됩니까? 경보가 됩니다. 경보, 놀라서, 놀랄 경자예요. 그러니까 경보가 제일 센 것이고 조심해라 하는 것은 주의보입니다. 그 다음 호걸, 이 원래 호라고 하는 것은 씩씩하고 용감한 기상이죠.
그런 사람을, 사람 걸자입니다. 인걸, 사람이에요. 호걸, 영웅호걸이라고 할 때 호걸, 즉 사람이 쪼잔하지 않고 씀씀이가 크다. 이것이 호걸입니다. 그러면서 호기를 부리다. 그런 사람들이 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호기를 부리다. 아, 이번엔 내가 쏠게. 100만 원? 뭐 돈 아니야. 이런 것이 호기를 부리는데, 호기와 비교해서 객기를 부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한 달에 월급이 받는 돈이 20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 쓴다고? 그런 것은 객기죠. 공연히 부리는 호기. 이것이 객기입니다. 그 다음 부자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호라고 하고, 호탕하다. 탕은 막힘이 없는 겁니다. 단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쪼잔하지 않을 때 호탕하다라고 하고, 그런 행위를 할 때 호기를 부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호족이라는 것은 고려 때는 지방 세력가이고, 이들은 사병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계급사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란 말을 쓰냐면 토호란 말을 씁니다. 지방의 세력가.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의회를 만든 것인데, 이들이 그 지방의회 의원이 되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공사들, 이런 것들을 따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군수라든가 아니면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 지방의회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하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상당수가. 그러면서 이제 그 끝나갈 때쯤 되면 또는 중간중간마다 해외 여행을 다니죠. 국민의 세금으로 뭐 그 정책을 배우러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놀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토호라고 해요. 토호, 지방 토호. 그런데 고려 때는 문벌, 그러니까 문과를 중심으로 한, 즉 문과 귀족을 중심으로 벌도 역시 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해먹는 것을 문벌이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자기 아들의 또는 자기 조카를 벼슬을 주는 거죠. 이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문신들의 족벌, 무리, 친족이 있고 척족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쪽에는 친족, 엄마 쪽 핏줄은 척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합해서 친척, 그들의 족벌, 피로 얽혀진 이들을 족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이 있죠. 상당히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그 아들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줘가지고 높은 벼슬을 합니다. 이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인데, 나이가 되게 어린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정중부, 고려 때는 문신을 우대했고 무신을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문신들이 지휘관이 됐어요. 그래갖고 뭐 대장군, 상장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신들은 올라가 봤자 뭐 2품, 3품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무시받았죠. 천대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궁중에서 연회를 베푸는데, 김돈중이가 정중부의 수염을 횃불로 지졌어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허러 상해오디 아니하되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가 50, 60 된 정중부를 어린 김돈중이 횃불로 수염을 그슬렸어요. 그래갖고
계속 천대를 받아왔고 억눌렸던 무신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무신의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갖고 최충원과 그 아들까지 약 100년 동안 이 무신들이 정권을 좌우하고 정치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말하 이제 계엄이 100년 동안 계속된 거죠. 계엄이. 어쨌든 이 무신한 전까지는 문벌 귀족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의 난이 일어나고 그 뒤에 한 100년쯤 뒤에 몽골이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그것이 원나라죠. 그래갖고 몽골이 원나라로 되는데 결국은 그 우리나라 왕들을 그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원에게 알랑거려 가지고 그 원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인간들이 많아져요. 원을 배경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들이 많아집니다. 이들을 권문세가라고 합니다. 권력을 지닌 가문이라는 거죠. 누굴 배경으로? 원을 배경으로. 어떻게? 혼인관계로. 그래서 세가, 세도가죠. 세력을 부리는 이들을 권문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가라고 할 때는 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했느냐? 공민왕, 공양왕 이런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왕이라는 건 황제의 아래죠. 즉 원이 황제고 니네는 왕이야. 이렇게 격을 낮춘 겁니다. 황제, 왕, 군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다 공자를 붙였어요. 공이 뭡니까? 공손할 공자죠. 너네는 원 황제를 모시는 공손은 한. 그래서 왕의 이름에 공자를 붙였습니다. 이전에는 고려는 황제 국가였어요. 황제. 이 공양왕은 공자를 붙이긴 했지만 이제 그 신진사대부 기억나죠? 성리학을 공부한 사는 학자라고 그랬어요. 대부는 높은 벼슬.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높은 벼슬 한다. 그래서 사대부라고 하는데 이들이 고려 말에 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신진을 붙인다. 그래서 정몽주, 길재라든가 이쪽은 문관 쪽이고 최영, 이성계, 정도전 이들은 무관들이죠. 근데 이제 그 위화도 회군에서 이성계가 최영을 밀어내고 권력을 장악하죠. 그래갖고 이제 고려에게 충성을 바쳤던 최영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최영, 임경업 이런 사람들이 무당의 신이 됩니다. 무당이라는 건 뭐예요? 억울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하는 게 무당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최영이고 무당의 신이 됩니다. 물론 다 모시는 건 아니고 어떤 무당의 신. 무당은 누구냐에 따라서 모시는 신이 다 달라요. 예, 이들이 신진사대부다. 그래서 공양왕은 이성계 일파에서 옹립되었지만 옹은 자 왼쪽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옹이라고 하죠. 포옹. 감싸서 받아들이는 건 포용이고 포용하다. 이거는 감싸 안는 것. 이것이 포옹입니다. 그래서 감싸서 세우는 겁니다. 왕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옹립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폐위가 되고 결국은 조선이 시작되는 거죠. 이들을 권문세가라고 합니다. 자, 호족, 문벌귀족, 권문세가 그리고 세도정치를 구분해야 됩니다. 세도정치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데 비변사를 알아야 됩니다.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비변사가 등장합니다. 변은 변경입니다. 변경, 즉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때문에 비변사예요. 사는 사령부. 그래서 임란 이후에 창설된 기구로서 상설, 그전에는 전란에만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늘 만들어줍니다. 상설하는 기구로서 국정 최고기관이 됩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이들은 무관이죠.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엄을 하면 무엇이 동원됩니까? 군대가 동원되는 거죠.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에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정보사령관이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인사, 정보를 독점해요. 결국 이렇게 되면 매관매직을 하는 거죠. 뭐니 해도 뭐니죠. 그래서 관직을 사고 팔아요. 그러면 매관매직을 하는 이유가,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이유가 뭐죠? 돈을 긁어모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삼정이 문란해집니다. 개판이 돼요. 그럼 삼정은 뭐냐? 전정, 밭전자죠. 즉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군정, 군은 군인이니까 군역, 즉 16세부터 60세까지는 나라의 군인으로 동원될 수 있어요. 그것이 군정입니다. 그럼 모두 다 동원하느냐? 대신 군포를 내고 빠집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비리가 생기죠. 그것이 군역을 다루는 것이 군정입니다. 그때 바치는 배를 군포라고 해요. 그리고 환곡, 환은 갚을 환자입니다. 되돌이킬 환자예요. 즉 원래는 흉년이 들거나 곡식이 떨어졌을 때 관가에서 쌀을 빌립니다. 곡식을 빌려요. 그것을 다음에 추수 때 이자를 붙여서 갚는 것이 환곡입니다. 그런데 고사도들은 곡식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강제로 빌려가게 해요. 한 가마를 빌려주면서 거기다 모래를 2마를 섞죠. 쭉쟁이 쌀을 섞어요. 그리고 걷어들일 때는 쥐가 쏘아먹어. 그러면서 원래는 일할 10%만 이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 쥐가 축을 낸다는 이유로 3할 30%를 걷어들입니다. 다 이것이 돈을 긁어모으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게 개판이 되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참다 견디지 못하고 난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민란입니다. 이것이 언제 심해지느냐? 정조 때는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나서 그 할아버지 영조의 마누라 정순왕후, 정조보다 어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80이 돼가지고 17살이나 8살 젊은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정조한테는 할머니죠. 우리는 서열을 매우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순왕후가 하자고 하면 참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나서 그 외척, 척은 여자 쪽 핏줄이라 그랬죠. 척쪽. 그런데 안이 아니라 밖에서 오기 때문에 외척이라고 합니다. 외척인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돌아가면서 지들끼리 다 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매관매직의 중심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밀란이 일어나고, 컸던 것이 뭐냐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죠. 평안도 쪽에서. 그 김삿갓이 유명한데 김삿갓은 홍경래의 손자인가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김삿갓은 매우 글에 능하지만 벼슬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방랑을 하면서 떠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김삿갓의 시에는 양반과 벼슬아치를 조롱하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터진 것이 동학농민전쟁이죠. 이것은 세도 정치의 결과입니다. 그 무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비변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종이 왕이 되는데, 고종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아버지, 자, 왕의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즉 철종이 후사가 없이, 아이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주변 친척 중에서 데려다가 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종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갖고 흥선대원군은 첫째, 자기 가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둘째,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도 정치를 몰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종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결혼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왕비를 들였는데 이것에 넌덜머리가 나가지고 아무 연줄도 없는 집안의 양반집 딸을 왕비로 삼았는데, 이 민비가, 비는 왕비란 뜻입니다. 민비가 결국 대원군을 몰아내고 자기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민비가 부의원이 아니라 부의제로가 된 거죠. 부의제로. 그래가지고 그 민비는 나중에 이제 그 대한제국이 되면서, 민비가 죽은 다음입니다. 1897년에 그 비는 왕의 마누라고 황후는 황제의 마누라죠. 부인. 그래서 그 고종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황후라고 승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비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비는 흥선대원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불러들였어요. 청나라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 공사가 민비를 경복궁에 들어가서 민비가 거처하는 곳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일본 사무라이 낭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민비를 죽이죠. 그게 을미사변입니다. 사변이라는 것은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국가 간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변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 낭인들이, 떠돌이 검객들이 와서 죽였기 때문에 사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을미사변. 그러니까 겁을 먹은 고종은 바로 뒤에 있는 덕수궁에 있었는데, 덕수궁 뒤에 있었던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갑니다. 바로 문 하나로 돼 있어요. 문만 열면 바로 그 뒤가 러시아 대사관인데, 이 러시아를 한자로 쓰면 아라사라고 합니다. 아라사. 관은 공관이죠. 대사관으로 파천, 급히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관파천이 돼요. 그러면서 고종은 러시아를 자기의 정치적 배경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한때는. 이때 민비가 시해당하고 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시해죠. 주검시자입니다. 시체, 검시관.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을미의병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을미사변 때 민비가 죽은 것이고 그 2, 3년 뒤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름은 민비라고 불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뒤에 황후라고 하는 것은 추중된 것이다. 뒤에 격이 올라간 것이다. 라는 점. 중요한 것은 자 고려 때 명칭 호족, 문벌귀족, 권문세가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세도정치인데 그 배경은 비변사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점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어는 선거, 직접선거, 간접선거, 직선제, 간선제,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그 다음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조선시대의 세도정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세시풍속, 세는 해년이란 뜻입니다. 시는 때, 그러니까 해마다 일정한 시점에 반복되는 풍속, 이것이 세시풍속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가장 위대했다라고 평가하는 왕,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